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원로 장로님들은 기독교에서는 저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분인데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 이제는 집사는 뭐 원로 집사는 말 안 쓰더라고요. 저는 고신파 교회에 우리 대대로 다녔는데 감리교회를 좋아합니다. 제 사무실이 정동교회 바로 앞이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을 배출한 감리교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음속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실감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다 답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50을 넘어서 두 사람을 재발견을 했어요.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끈 김유신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서 좀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읽고 이승만 전기를 읽으면서 내가 참 어렵구나, 기자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나이 40 후반을 지나면서 알았다는 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승만을 격하는 움직임이 전 사회에 다 퍼져가지고 이승만 4.19 독재자 하야 이 머리만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명색이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 생활 한 20년 하고 나서 정신 차렸다 이런 말씀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처방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 중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도를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흔히 사회주의 독재 대 자유민주주의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무신론과 기독교의 대결이죠. 무신론과 기독교의 대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 말은 좌파 우파가 연합정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좌파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고 있을 수 있는 정치 이념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동거할 수 있다. 좌우 합작할 수 있다 하는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악독한 정치 이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도 스탈린이나 김일성의 그런 전체주의 독재에 비교하면은 그것은 악의 수준입니다. 악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50년대에 소련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소련에 도착하니까 천국에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 천국이라면 김일성은 뭡니까? 지옥이죠. 김일성의 북한은 지옥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이게 오늘날 한국에 참 잘 적용될 겁니다. 간첩이 내가 간첩이라고 합니까? 공산주의자가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다 진보, 민주, 민중, 평화
민족주의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뭐냐?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항복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우리는 핵개발하지 하면 안 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요새 이 정부가 하듯이 핵미사일 대피 훈련하면 안 된다. 지금 안 합니다. 북한이 핵무장해도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가 간첩이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간첩과 같은 일을 한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무조건적 민족주의자, 무조건적 민주주의자가 하는 일은 결국은 적을 돕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수많은 연설을 했는데 연설문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연설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김일성을 욕을 해야 되는데 김일성 욕을 안 해요. 스탈린 욕을 합니다. 김일성 뒤에 스탈린이 있다. 의도적으로 김일성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김일성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질을 사대주의자로 봤습니다. 민족 반역자로 봤습니다. 사대주의자, 민족 반역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공산주의가 사대주의고 민족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을 대원수라고 여기고 소련을 조국이라고 여기니까 여기 살지 말고 소련으로 가서 소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한인의 얼굴을 한 소련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대주의자로 봤습니다. 민족 반역자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평양에 가서 한 연설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유인권이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인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빼면은 한국의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영혼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체입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작동 원리는 사실, 헌법,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사실, 헌법, 공정성. 진실, 정의, 자유죠. 사실, 헌법, 공정성이 보장하는 게 바로 진실, 정의, 자유고 그것이 헌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흔히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한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생일이 없는 사생아가 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 그리고 존재 목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첫 단계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총회의 결의, 이것도 가르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대한민국은 정통 국가가 아닌 것이 되죠.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본질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남북 간의 대결의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하는 싸움이니까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툽니다. 자유가 말살된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에서 살 거냐, 아니면은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 거냐의 싸움이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한쪽이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무기입니다. 북한 보고 요사이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브라가 독을 빼면 봐줍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봐줍니까? 밟아버리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누가 김정은을 두려워하며 누가 김정은을 지도자로 취급합니까? 밟아버리죠.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라는 것도 무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이 핵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에 관한 한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한 말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죠. 김정은이가 언제 김정은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 평양선언에 그 말이 들어갑니다. 핵무기 없는 북한이지 왜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갑니까? 한국에 무슨 핵이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만든 용어예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포기, 즉 미국의 북한 입장에 이야기하면 미국에 의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저쪽에서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핵을 포기할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거나 대한민국이 북한 밑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아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만든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정권이 백인에서 흑인 쪽으로 넘어가니까 백인들이 만든 핵을 포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은 간단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시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김정은을 암살하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정권 바꾼다고 해가지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북한 핵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수십만이 죽을 텐데.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핵 대 핵이죠.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거죠. 첫째는 핵 개발하는 것이고, 핵 개발할 여건이 안 되면은 미국이 19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나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에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몇 개 나라는 그 영토 안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나라도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북한의 핵과 남한에 있는 핵이
핵 대 핵으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은 사실상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웃어야 합니다.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링컨처럼 위대한 연설을 몇 개 한 분입니다. 이 연설 속에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 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48년 8월 15일 현재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민주주의를 놓치면 안 된다. 민주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6.25 전쟁 중에도 국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 국회가 국군과 이승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관도 몰아내고, 그리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언론 검열을 합니다. 군대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6.25 중에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아가지고 당시에 신문이 국군이 잘못한 거, 대통령이 잘못한 거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해가지고 그때 면장까지 투표를 뽑았습니다. 12,000명을 뽑았습니다. 최대 규모의 선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주주의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견딘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패를 견딘다. 독재는 실패하면 그 길로 끝나지만 민주주의는 실패를 해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민주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큰 교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좌익 같으면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으로 해결할 거고 하려고 할 거고, 성급한 사람은 군대가 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뭉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선다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굳세게 선다는 것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맨정신을 갖는다는 뜻이죠. 분별력을 가진 국민이 반 이상만 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과연 반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반이 되느냐. 반이 되느냐. 현재는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혼과 심장과 뇌수를 거기 놓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은 친김 좌파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좌파 노선, 사회주의적 경제복지정책. 친김이라 하면은 친북하고 다릅니다. 친북하면은 친북한 주민, 친북한 정권이 섞여 있는데 친김은 친김정은이라는 뜻이죠. 친김 좌파 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책인데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어디냐? 사회적 계층.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 근무자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죠. 나이는 젊은 축에 듭니다. 40, 50대가 주류죠. 3, 4, 50대. 이 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항상 70% 됩니다.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지지. 화이트 칼라는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죠. 그리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화이트 칼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정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입니다. 노동자가 또는 실직자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가 합니다.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가. 화이트 칼라가. 반면에 자영업자, 블루 칼라, 주부들의 지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그러니까 땀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지지가 낮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은 높다. 묘한, 이건 뭐냐? 여기에 위선이 있는 거죠. 위선. 위선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현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흔히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선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선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선으로 가장하는 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위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악역을 만든 거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위악, 위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은 욕은 내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가 아마 내가 욕 먹은 만큼 덕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욕 먹는 길을 선택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 위악. 한국 화이트 칼라의 이 위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관념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생활에, 자기 생존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 관념의 유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관념의 유의는 언제 깨지느냐? 보통 전쟁이 나면 깨집니다. 6.25 때, 그때 여론조사를 했으면 아마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특히 지식인층에. 그러나 6.25가 딱 남침이 시작되니까 한국에 남아있던 남노당 세력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냐? 생존의 문제이기. 또 하나는 경제가 파탄 났을 때 정신 차리죠. 경제가 파탄 났을 때.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났을 때 정신 안 차리는, 못 차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남미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여기는 경제난이 와도 정부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권을 뽑아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망명을 했어도 아침에 식사를 할 때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인수, 양자로 가신 요 세 사람이 앉아서도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아침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 선거는 여론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속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선거를 통해서 반역 정권, 선거를 통해서 간첩 국회의원도 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굳세게 서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굳세게 서라는 뜻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속지 마라.
근데 누구한테 속느냐? 속이는데 인류가 진화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정치 이념 중에서 공산주의가 사람을 속이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오의 과학입니다. 인간이 가진 정오심을 폭발시켜가지고 사람을 흉기로 만드는 과학입니다. 동시에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제가 6.25 전에 북한을 좀 경험하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어떻게 보면 탈북 1세대죠. 1세대 분들을 만나면은 지금 이제 연세가 80, 90 넘어가는데 제가 공산주의를 한 5년 동안 공산주의 경험하셨는데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빨갱이라고 하지 않고 학살자라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그 북한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심하느냐? 그런데 거짓말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간단해야 된다. 거짓말은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 180도 거짓말이라야 한다. 거짓말은 되풀이 해야 한다. 이런 선동을 하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뭡니까? 김일성이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북한을 해방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까? 속았죠.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났다. 이것은 출생연도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짓말이죠. 그 백두산에 우리 대통령이 갔어요. 제일 큰 사기는 민족 공조라는 사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서 민족의 혈맥을 잇는 자주 통일을 하자라고 오늘 이번에 평양선언이 나왔어요. 이 문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우선 민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족이란 말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없습니다. 민족이란 말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민족이란 말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영어의 네이션, 독일의 폴크를 번역을 할 때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때 나라를 빼앗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민족이란 말에 넘어갔습니다. 민족, 같은 핏줄 이렇게 여깁니다. 민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민족은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써야 합니다. 같은 가치관. 그것은 어떤 가치관이냐? 민족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민족이고 민족을 말살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역사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탈린입니까? 모택동입니까? 트루만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일본 천황입니까?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맞죠? 그럼 동족을 제일 많이 죽인 자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기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사대주의자다, 민족 반역자다, 콜레라와 같다. 또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김일성 세력을 뭐라고 불렀느냐? 김일성이라는 말 안 쓰고요. 호미 나치스다. 호미 나치스는 커뮤니스트하고 나치를 결합시킨 용어입니다. 호미 나치스. 그 말은 공산 파쇼주의자다. 공산 파쇼다. 저 좌익들은 여러분들을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을 파쇼라고 부릅니다. 파쇼. 이명박도 파쇼고 박정희도 파쇼고 박근혜도 파쇼고 다 파쇼다. 사실은 파쇼와 나치죠. 나치와 파쇼는 같은데 나치와 공산주의를 결합시킨 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질입니다. 첫째, 나치즘, 파시즘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즉 아리안 민족이 최고다. 아리안 민족이 세계의 지배민족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쓰레기다. 청소해버려야 된다. 이게 히틀러의 이른바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은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레이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레이시즘.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 아니면은 다 쓰레기다. 피지배 계층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의 이 세력은 북한 핵 문제, 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외국에 고발해가지고 해결할 문제 아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그거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 아니냐? 덮어주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기장에서 청소년들이 기계처럼 매스게임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거립니다. 지금 그런 매스게임은 어린이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또 거기 모인 아이들은 북한에서 하류층입니다. 북한에도 이제 상류층 자제들은 거의 안 갑니다. 오줌을 못 참아가지고 방광염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박수치고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남측 대통령이. 앞으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부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세요.